안녕하십니까. 자율주행 기술 동향 및 핵심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주행연구센터의 김문식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총 4가지 챕터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 개념과 정의, 두 번째, 자율주행 핵심 기술, 세 번째, 자율셔틀 개발 현황, 마지막으로 시사점입 고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나오기 이전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보통 마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이 뉴욕 5번가의 1900년도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마차고요. 지금 빨간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차량만 지금 내연기관 혹은 전기기관 차가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13년 뒤에 1913년도에 같은 그 뉴욕 5번가의 거리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마차는 다 사라지고요. 대부분 모든 자동차가 이제 일반 그 내연기관 혹은 전기기관차로 대체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차에서 그 자동차로 변화를 겪는데도 약 13년간의 기술 산업 빅뱅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마차를 타던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소하게 다가왔습니다. 말을 이제 동물을 사용해서 운송을 하다가 스스로 움직이는 물체가 나오다 보니까 많이 당황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거부감도 생기고 이것을 이제 사회에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제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인 적기조례가 이제 영국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차량의 중량도 제한을 하고요. 속도도 16kph 이하로 제한을 하고, 특히 시가지에서는 더 속도를 8km/h로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총 3명의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3명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운전자, 기관원, 기수가 필요하고요. 적기조례라고 불리는 이유가 기수가 이제 빨간색 깃발을 들고 차량의 전방 앞에 한 50m 앞에서 이렇게 차가 지나간다는 것을 알리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1878년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제 기수는 필요 없어도 되지만 전방요는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거리는 좀 단축이 되었고요. 재밌는 것은 이제 아직 이때까지도 이제 마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마차와 마주친 자동차는 반드시 정지를 해야 되고, 또 이때는 전기기관차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놀라게 하는 연기나 전기를 내뿜지 말 것,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이제 말들이 놀래서 이제 폭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이제 추가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좀 재밌는 내용인데,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에 달리게 된다면 지금 수동운전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좀 통제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이런 유사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이제 마차로 시작을 해서 전기기관, 내연기관이 나오게 되었고요. 내연기관이 되면서 이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장거리 주행이 되면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도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초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제 벤츠 회사죠. 설립자 이름을 딴 칼 벤츠에 의해서 1884년도에 처음에 개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 개발을 하고 나서 도로에 달리지 못합니다. 마차들도 많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서 칼 벤츠의 이제 부인이죠. 베르타 벤츠가 이제 남편이 이제 이것을 상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해서 남편한테 말을 하지 않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만하임에서 포츠하임까지 100km를 이제 달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계 최초의 세계 최초의 장거리 주행이 되겠고요. 이때 이제 베르타 벤츠가 결혼 전에는 이제 발명에도 관심도 많고 굉장히 좀 신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도 발명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테스트 드라이버의 중요성, 이제 자동차라는 게 만들어지면 반드시 실도로에서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이 장거리 주행이 되었고요. 한 100여 년 뒤에 벤츠가 이것을 기념해서 베르타 벤츠가 달린 동일 구간을
자사의 자율주행 솔루션이 인텔리전트 드라이브로 해서 주행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 배경입니다. 안전규제 및 벽구 강화로 인해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어떤 첫 번째 목적은 안전입니다. 사고를 경감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게 된 거고요.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안전장치 자동차의 안전장치는 크게 이제 수동 안전과 능동 안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동 안전은 뭐 에어백이라든지 안전벨트라든지 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탑승자나 운전자의 그 안전을 보장해주는 장치가 되겠고요. 능동 안전장치는 사고 발생을 미연에 경감하거나 방지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사고 자체를 막는 것이 이제 능동 안전장치가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전방 긴급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고에 대해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배경에는 전 세계 교통사고의 이제 통계를 보면요. 전체 사고의 90%가 운전자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운전자의 오인식, 판단, 조작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전자 가시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교통사고를 저감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이 운전자 가시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좀 더 능동적인 안전장치, 아까 말씀드린 그 능동 안전장치에다가 자율주행 기능을 통해서 실수 없는 시스템이 운전을 스스로 하게 하자라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이제 신차 안전도 평가를 할 때 우리나라는 KNCAP이 있고요. 미국에는 유로 NCAP, 미국에는 또 NCAP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TV 자동차 광고를 보시면 뭐 신차 안전도 평가에서 별 4개를 받았다, 5개를 받았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주로 수동 안전장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충돌 테스트를 해서요. 이제 이 차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능동 안전장치들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차선 이탈 경보 같은 능동 안전장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능동 안전장치들을 탑재하게 되면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이제 생겼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이제 뭐 수동 안전장치로는 별이 4개지만 이런 능동 안전장치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별이 5개가 돼서 이제 이 차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만큼 안전성이 높다라는 평가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제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autonomous vehicle이 있고요. connected vehicle이 있고 connected automated vehicle이 있습니다. autonomous vehicle은 이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인터널 센서로 이루어진 자율주행 자동차를 얘기합니다. 인터널 센서라고 하면 뭐 레이더, 카메라, 라이다와 같은 환경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차량에 탑재되어서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센서로 구성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얘기하고요. 커넥티드 비클은 V2V 통신이나 V2I 통신 혹은 V2P 통신을 이용해서 주변과 통신하는 차량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2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CAV라고 부르는 Connected Automated Vehicle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3가지 형태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뭐 CAV가 통합된 형태이긴 하지만 어떤 소비자의 수용성이라든지 기술 발전에 따라서 각각 3가지 형태의 자동차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어떤 전형적인 시스템 구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토노머스 비클에 필요한 서라운드 센서 그리고 커넥티드 비클에 들어있는 VTX 통신 장치를 보통 통합을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들어지는데요. 인지, 판단, 제어 그리고 최근에는 통신을 이용한 빅데이터까지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최종적인 시스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해서 다 같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이게 자율주행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외에서 이제 자율주행 차를 레벨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에서 정의한 미국 NHTS에서 정의한 레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2013년 한 8월경에 이제 처음으로 전 세계 최초로 이제 NHTSA에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레벨 0이 있고요. 0부터 4까지가 있습니다. 레벨 0은 말 그대로 이제 자동화된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100%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차량이 되겠고요. 레벨 1은
자동차의 조향이나 가감속 그 제동 중에 하나 정도를 이제 자동화하는 시스템이 레벨 1이 되겠습니다. 레벨 2는 자동차의 조향과 가감속을 두 개 동시에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 레벨 2가 되겠습니다. 이 레벨 2까지는 이제 운전자가 반드시 주변 상황을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가 스스로 자율주행을 하고는 있지만 어떤 긴급 상황이나 안전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항상 주변의 위험 상황을 감시하면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운전자가 즉시 개입해서 자동차를 제어를 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레벨 2까지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고가 나게 되면 이것은 운전자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레벨 3부터는 조금 개념이 달라집니다. 이제 레벨 3은 필요한 경우에만 운전자가 주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조작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시스템이 판단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 날씨가 좋고 차선이 잘 그려져 있고 그리고 교통 흐름이 원활해서 지금은 자율주행을 하기에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지금은 운전자가 꼭 주변 상황을 모니터링 할 필요 없다 라고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운전자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지만 주변 상황을 주시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안에서 다른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커피를 마신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시스템이 그 상황을 캐치를 해서 운전자에게 지금 이제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하세요라고 알려주게 되면 그 즉시 운전자는 운전에 복귀해야 되는 시스템이 레벨 3이 되겠습니다. 레벨 4는 이제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레벨 2까지 즉 이제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해야 되는 시스템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자동차 기술 중심 아까 그 자동차의 세 가지 분류를 보셨는데요. 거기에서 오토노머스 비클에 해당이 됩니다. 즉 자동차의 환경 센서만으로도 구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이 환경 센서만으로 이제 레벨 3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자동차에 탑재되는 센서들 중에 가장 멀리 보는 센서가 이제 레이더 센서가 되겠습니다. 한 250m 정도를 보고요. 하지만 그것도 차량의 타겟 물체가 차량인 경우에만 200m, 250m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그 거리만 봐서는 이제 긴급 상황에 대해서 대처가 좀 힘들죠. 그래서 그 레벨 2까지만 레벨 2에 대해서는 이제 환경 센서로 구성된 자동차로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레벨 3, 4인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의 개입이 좀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먼 주변 상황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전방에 공사 구간이 있다든지 고장 차량이 서 있다는 것을 좀 더 일찍 알아야 대응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자동차 기술 중심이 아닌 자동차와 ICT, ITS 기술도 융합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기술 중심은 자동차만 지능화가 되면 되기 때문에 이제 로컬 인텔리전스라고 부르고요. 레벨 3, 4인 ICT, ITS 융합 기술은 글로벌 인텔리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헨 공대에서 이제 개념이 나온 건데요. 이제 로컬 인텔리전스, 글로벌 인텔리전스라고 부르고 로컬 인텔리전스는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글로벌 인텔리전스는 이제 주변 인프라들과 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오퍼레이티브 협조형 드라이빙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NHTSA에서 처음에 이제 레벨을 0에서부터 4단계까지 나누었고요. 이제 다음 한 몇 년 뒤에 미국 SEA에서 이제 다시 레벨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레벨을 좀 더 세분화하게 됩니다. 레벨 3까지는 동일하고요. 레벨 4를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쪼개면서 이제 ODD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ODD는 Operational Design Domain이라고 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자기의 기능을 온전하게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샘플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날씨 조건이 좋아야 되고 도로 상태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샘플입니다. 이제 차선 마킹이 잘 되어 있고 공사 구간이 없는 구간이 ODD의 한 샘플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샘플을 보시면 이제 군사 지역
군 기지 안에서만 된다. 그리고 25마일을 넘지 않는 낮에만 운영되는 지역.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한 것이 ODD가 되겠습니다. 이 ODD를 정의가 굉장히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중요한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어떤 회사나 뭐 연구소가 이제 레벨 2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ODD를 봤더니 이제 고속도로에서만 되고요. 속도는 35마일 이하입니다. 그리고 낮에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뭐 또 다른 기업이 자기들은 이제 레벨 4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 타입이 캠퍼스 로드만 되고 속도는 25마일 이하로만 되고 역시 낮에만 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이제 레벨로만 자율주행 자동차를 판단하게 되면 이제 레벨 4가 당연히 더 우수한 기술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DD를 파악을 해보면요. 지금 샘플에서 보면 레벨 4임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로드에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를 다른 캠퍼스로 옮기게 되면 주행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속도도 더 느립니다. 레벨 2에 비해서. 그러면 이 두 시스템 중에 어떤 게 더 우수한 시스템이냐라는 것이 이제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어떤 기술 수준을 파악하거나 기술이 얼마나 더 고도화되어 있냐를 보실 때는 단순히 자율주행 레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구동되는 조건들, 즉 ODD가 어떠한 조건이냐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을 하는 기업들이 ODD를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제 레벨 4를 구현했다, 뭐 레벨 3을 어느 도로에서 구현했다라고만 하지 ODD를 잘 구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어떤 제한 조건이 돼버리기 때문에 굳이 알릴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요거를 분석하고 도입하려는 기업이나 지자체에서는 반드시 이런 ODD를 잘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벨에 따라서 이제 그 레벨 3부터는 이제 제어권 전환이 발생하겠죠. 시스템이 운전자인데 그 제어권을 가져가라고 알려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율주행 레벨에 따라서 제어권 전환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당연히 레벨 2, 3, 4, 5가 있습니다. 근데 레벨 2는 운전자가 항상 주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어떤 위험 사항이 있을 때 그 레벨 2로 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운전자가 위험 사항을 인식하는데 1초, 뭐 브레이크를 밟는데 1초, 실제 브레이크가 가동되는데 0.5초에서 총 2.5초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기 SBD라는 회사에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레벨 3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까 시스템이 위험 사항을 판단하고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제어권 전환을 하라고 알려주는데요. 그런데 운전자가 그때는 딴짓을 하고 있죠.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커피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바로 그 수동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에 복귀하는데 한 9초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제동 시간이 한 10.5초가 걸리고요. 레벨 5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이기 때문에 ODD도 없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제 0.5초 만에 제동이 가능합니다. 이것만 보면 오히려 레벨 2가 더 안전하다라고, 제동거리가 더 짧죠. 레벨 3에 비해서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관점입니다. 이것은 아우디에서 실험한 결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네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 레벨 2에서 제어권 테이크오버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제어권 전환 시간이 4.2초가 걸리고 차량에서 레벨 3에 해당하는 사이드 태스크를 운전자가 주변 상황을 모니터링하지 않고 뭐 이런 커피를 먹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오히려 제어권 전환이 더 짧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더 앞선 결과가 좀 상충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온 이유는 레벨 2의 경우에 이 아래 사진과 동일하게 손발은 가만히 있고 전방 상황만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브레인이 오프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약간 멍해질 수 있죠.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쭉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제 감각이 조금 무뎌지는 현상이 생기죠.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다른 행위들을 하고 있으면서 브레인이 계속 자극이 받고 있는 경우에는 테이크오프 타임이 더 짧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서는 이제 자율주행을 하더라도 이런 자동차에 탑재된 여러 가지 ABN 장치들을 이용해서 운전자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자극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제어권 전환에 의해서 이슈에 있어서도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핵심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기술을 논하기 전에 자율주행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이 이제 그 레벨 3 이상 이제 좀 더 고도화된 시스템이 탑재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CT나 인프라와 기술 융합이 필요한데요. 레벨 2로 지금 나와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예로 들면요. 대부분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이 되죠. 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현대자동차의 HD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조건이죠. 고속도로에서 한다고 하면 보행자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교차로도 없습니다. 그리고 차선을 잘 인식하고 그냥 앞차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앞차가 속도를 내면 나도 속도를 내고 속도를 줄이면 속도를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인지 대상도 말씀드린 대로 뭐 교차로나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 사용자들이 생각하는 도로는 도심이죠. 이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심에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단독형 센서, 오토노머스 비클, 레이더 카메라만으로는 힘들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냐를 살펴보면요. 고가도로 및 주행, GPS가 끊어지고 그림자로 인해서 음영이 생깁니다. 영상 센서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공사 구간이 빈번합니다. 지하철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 공사로 인해서요. 그리고 야간 우천시 교차로도 있습니다. 야간 우천시에는 사람 눈에도 차선이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이런 전방 시야 차단, 앞에 큰 트럭이 가고 있으면 앞에 뭐 교통체증이 생기는 것을 늦게 발견하게 되겠죠. 그리고 도심에서 비정형 이동체, 이런 화환을 배달하는 차량, 자전거라든지 또 리어커들,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는 리어카, 이런 것들은 비정형 이동체가 되겠습니다. 비정형 이동체는 예측이 안 되죠. 다음 행동, 어느 경로로 할 건지 예측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신호, 일반적으로 보행자로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경찰 수신호를 이해하려면 사람은 이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손짓을 내가 오라고 하는 건지 가라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지만 지금 자율주행 시스템은 이런 트래픽 씬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교차로 신호등도 있고요. 그리고 도심에서는 해킹 시도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자율주행 커버하는 안전하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좀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 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슬라이드의 배경에서 제가 자율주행 자동차는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한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어떤 이슈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핵심 키워드가 이제 불안하다였습니다. 그럼 왜 불안하냐 하니까 첫 번째 이제 프로그램 오류로 사고가 날까 두렵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 악의적인 조작, 해킹이죠. 세 번째로 개인정보 유출이 염려된다라고 합니다. 모두 세 가지 다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가 나죠. 뒤에서도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악의적인 조작, 신차 발표 이럴 때 주로 이제 해외 해커들이 차량에 이제 요즘에는 차량에 다 AVN 장치들이 다 통신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통신 루트로 들어가서 차량의 조향을 이렇게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은 해킹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떤 자율주행 기능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차량을 판매할 때 이 차량의 정보들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종합적인 이제 불안 정도를 봤을 때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홍채인식 기술보다도 더 불안도가 높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자율주행 자동차에 안전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최근의 조사에서 이제 각국을 이제 인식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17년에 비해서 20년도에 훨씬 더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지불 거부 의사 확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더 이제는 좀 믿을 수 있겠다, 구매할 의사가 있다라는 게 확률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답변한 소비자 비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18년에 54%였던 비율이 20년에 46%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점점 소비자 수용성이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제 대표적인 교통사고 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 3월에 이제 미국의 그 우버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세계 최초의 보행자 사망 사고를 냅니다. 이때 국내에서도 큰 이슈가 됐었죠. 차종은 17년식 볼보 XC90이었고요. 사망자는 49세 여성이었습니다. 이게 사고 차량이고요. 야간에 이렇게 도로를 지나가는데 그 보행자가 이렇게 크로스로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이제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버 자율주행차 사망 사고용 유튜버를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왜 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추측과 이제 분석이 있었는데요. 먼저 추측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실제로 우버가 이제 이전 차량에 대해서는 포드 퓨전 차량이었고요. 사고 난 차량은 XC90이었는데 자율주행 센서의 구성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자율주행 센서가 또 포드 퓨전 차 때는 라이다가 7개였는데 하나로 줄였고요. 레이더는 7개인데 10개로 늘렸습니다만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싼 센서죠. 카메라도 20개였는데 7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센서를 너무 과도하게 줄여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냐라는 추측도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NTSB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나게 되면 좀 이슈가 있는 사고가 나게 되면 NTSB를 소집을 해서 이제 사고 분석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예비 보고서를 이제 분석을 한 후에 예비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거기에 사망사고 원인에 대해서 보행자도 문제가 있고 자율주행 차량을 운영한 사용자도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게 됩니다. 먼저 보행자가 이제 어두운 옷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전거에 측면 반사판이 없었습니다. 그게 야간이었죠. 야간이었는데 차량 헤드라이트에 반사될 만한 반사판이 없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보행자는 하필이면 이제 가로등이 조사되지 않는 구간으로 도로 횡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을 건넜다는 거죠. 그리고 보행자도 충돌 직전까지 차량 방향으로 시선을 아예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도 좀 주의를 살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결정적인 보행자의 가실이 있다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검사를 해보니 약물의 양성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대마초죠, 마리아나 이런 거에 약을 좀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인지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행자에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영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운영자는 일단은 충돌 전에 일단 충돌이 되기 바로 직전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핸들을 잡고 즉시 이제 수동 운전 모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돌이 일어난 후에 즉시 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기록 데이터를 검사를 해보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충돌이 난 이후의 얘기고요. 충돌 전에 운영자가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계속 이렇게 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스마트폰으로 스트리밍 그 동영상 서비스를 계속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실험을 하거나 레벨 2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실험하는 경우에는 레벨 3을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험할 때는 전방 주시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계속 이제 딴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영자를 지금 검찰이 이제 운전자 이름이 바스케스였는데요. 교통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할 계획으로 이제 예비 보고서는 결론을 냅니다. 아직 최종 보고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낸 이유라고 하면요. 우버 자체 이거는 추측입니다만 우버 자체의 어떤 과실로 너무 몰아가게 되면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전반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보행자와 그리고 우버 시스템보다는 이렇게 운영자의 실수로 이렇게 결론을 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아직 안전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계속 고도화하기 위해서 해외 자동차에서는 어떤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요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요타는 이 표는 이제 도로의 속성, 이제 고속도로, 주도로, 포장도로, 일반 도로 이렇게 나누고요. 그리고 여기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능화 정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AI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테마로 나누어서 기술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드라이빙 인텔리전스입니다. 이제 자율주행을 잘 인지하고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제어하는 주행 지능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커넥티드 인텔리전스입니다. 자동차 자체로 인식하는 기술 외에 V2V나 V2I 통신을 이용해서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인터랙티브 인텔리전스입니다. 아직 자동차에는 사람 운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권 전환 이슈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어권 전환을 할 때는 운전자의 상태를 잘 인식해야 되겠죠. 지금 운전자가 자고 있는데 위험하니까 네가 운전해 라고 했을 때는 운전자가 바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언제 적시적소에 제어권 전환을 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기술이 인터랙티브 인텔리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요타는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반적인 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AI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AI 기술이 또 만능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기존 룰 디스크립션 방식이 있고 머신러닝으로 대표되는 AI 기술이 있는데요. 룰 디스크립션 방식은 사용자가 모델링을 하고 if then 문구를 써서 이제 제어를 하게 되겠죠. 여러 가지 기술들을. 근데 단점은 자기가 개발자가 이제 정의되지 않은 정의한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시켜서 어떤 그 지능화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룰 디스크리션 방식에서 모델링하지 않은 부분 영역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디버깅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이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를 다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게 왜 문제가 생겼지?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디버깅을 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식이 잘 안 됐습니다. 주변 상황. 그러면 인식 뉴럴 네트워크의 몇 번째 레이어에 몇 번째 뉴런의 바이어스나 그 웨이팅 팩터를 바꿔줘야 되겠다. 이렇게 디버깅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자동차 입장에서는 이것이 한마디로 왜 이런 결정이 나오는지 모르는 블랙박스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탑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룰 디스크리션과 이제 머신러닝 AI 방법을 적절하게 섞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AI 기술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좋은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냐에 따라서 AI의 성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요타는 자기네들이 AI를 제일 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가장 빅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 있는 회사가 도요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1000만 대, 지금 좀 줄었습니다만 1000만 대 정도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 1000만 대가 1년에 1000km만 달려줘도 1년에 약 1 트릴리언 킬로미터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죠.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유자가 이 데이터를 내가 도요타에 공급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개인정보 이슈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이슈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요타는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데이터를 두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인하우스 빅데이터와 익스터널 빅데이터로 나누고 있습니다. 인하우스 빅데이터는 이제 도요타 회사 자체적으로 이제 자동차 데이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R&D 데이터라든지 자율주행 데이터라든지
정비 이런 데이터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익스터널 데이터는 통신으로 통해서 맵이나 날씨 정보, 뭐 보험, 그리고 교통 정보, 엔터테인먼트 이런 정보들을 자기들이 세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적절하게 융합해서 자동차의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토요타는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이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이런 서비스 플랫폼, 모빌리티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로 좀 탈바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의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모듈을 탑재를 하고 자사가 만든 MSPAP라고 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을 만듭니다. 빅데이터와 연계된 데이터 센터죠. 여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하는 서드 파티들이 이 MSPAP에 접속을 해서 MSPAP가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정보들을 받아가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핵심 기술에 대해서 이제 좀 기술 레벨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레벨에 따라서 이제 차량이 탑재되는 센서의 종류나 개수가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어떤 자율주행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떤 ODD냐에 따라서 다르고 차급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딱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체적인 트렌드를 이제 미국의 프로스트 설리반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당연히 레벨이 올라가면서 자율주행에 탑재되는 센서의 총 개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레벨 2에서는 한 17개 정도로 됐는데 레벨 4, 5로 가게 되면 30여 개까지 탑재가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벨 3으로 가게 되면 레벨 2에는 없던 이제 라이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탑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탑재되는 주요 센서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카메라가 있고요. 레이더가 있고 라이다, 초음파 센서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잘 아시겠지만 가시광도 이용하고 적외선 카메라도 이용합니다. 주로 영상으로 물체를 인식하고 거리도 검출을 하고요. 차선도 검출하고 하는 그런 분야에 이용을 하고 있고요. 레이더는 이제 전파를 이용하는 거죠. 주로 금속 물체, 자동차를 검출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200m 정도를 보고 있고요. 라이다는 아직 자동차에 적극적으로 양산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리도 50m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근거리 라이다고요. 보통 지금 나오는 라이다는 한 200m, 300m도 보게 되죠. 그리고 초음파 센서, 음향을 이용하는 초음파 센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각의 센서들이 사용하는 어떤 매체가 다 다릅니다. 이거는 영상 신호죠. 가시광을 이용하고요. 레이더는 전파를 이용합니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이용하고요. 초음파는 음파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각각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장단점을 잘 섞어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이 센서들을 잘 조합하는 것이 엔지니어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각 모든 센서 중에 이제 라이다가 되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라이다에 대해서 이제 다른 센서들과 비교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거리라든지 또 FOV, 수직, 수평 FOV, 그리고 각도 예상도, 날씨에 대한 강건성, 가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비교를 했는데요. 이 분석에서는 라이다가 가격을 제외하고는 가장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라이다도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광을 쓰기 때문에 레이저를 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일단은 직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큰 차가 막고 있는 경우에는 그 큰 차 앞의 상황, 즉 교통 상황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라이다를 쏘았는데 마침 유리를 쏜 경우가 있죠. 레이저 포인트를 유리로 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잘 반사가 되지 않아서 검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라이다가 전지전능에서 이 라이다만 쓰면 모든 자율주행 기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가격도 이제 점점 코스트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이제 로보센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미국의 벨로다인사와 유사한 이런 라이다 센서를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많이 쓰는데요. 가격이 한 미국 회사의 한 50%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 차량에 탑재되는 차량 탑재형 양산 모델은 아닙니다. 예, 다음은 이제 카메라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그 아다스 자율주행차의 전방 카메라 80%를 장악하고 있는 모빌아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트라이포칼 카메라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렌즈의 하각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각도라든지 그 거리가 달라지는데요. 지금 세 가지의 화각을 가지는 150도, 50도, 30도를 가지는 트라이포칼 카메라를 개발을 해서 거리에 따라서 다양한 차량이라든지 신호등, 보행자 이런 차들을 검출하는 기술 트라이포칼 카메라를 개발하고 있고요. 카메라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모빌아이를 이제 인텔이 인수를 하게 되면서 램이라는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의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요. 카메라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이거를 빅데이터 센터로 보내서 맵을 업데이트 한다든지 인식이 잘 되지 않는 구간을 다시 딥러닝으로 인식률을 올린다든지 이런 램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존 이제 완성차 회사들과 다르게 이제 카메라 중심의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전방에는 레이더와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만 그 특이한 것은 이제 BSD라고 불리는 후방 사각지대 검출하는 것도 다른 회사들은 보통 레이더를 쓰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이것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후방을 사각지대를 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카메라 기술의 한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더가 되겠습니다. 레이더는 지금 기존의 전방 레이더 같은 경우에 77기가를 사용했는데요. 밴드위드스가 0.5기가로 상당히 작습니다. 레이더의 밴드위드스가 작다는 얘기는 해상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미터급으로 지금 거리 측정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79기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파수가 올라가고 밴드위드스를 4기가까지 늘림으로 인해서 거리나 이제 각도 해상도를 올리게 되고요. 장애 그 오브젝트들의 이제 분해력도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레이더 관련한 솔루션들, 칩들부터 해서 안테나 설계까지를 다 이제 공개적으로 이블레이션 키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많은 업체들이 레이더 솔루션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이전의 자동차들은 주로 분산형 아키텍처를 썼습니다. 뭐 도메인별로 나눠서 린이나 캔, 모스트, 이더넷으로 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분해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자율주행차로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의 3D 월드 모델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또 고성능의 이제 CPU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센서로 취득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주변 환경을 하나의 3D 모델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앙 집중식 이제 네트워크 구조로 가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OEM이 어떻게 이 아키텍처를 설계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이 중앙 집중식 아키텍처도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이제 OEM의 선택이고요. 센트럴라이즈드 ECU가 있고요. 센트럴라이즈드 MCU 개념이 있습니다. 센트럴라이즈드 ECU 개념은 이제 여러 가지 센서들, VTX를 포함한 정보들을 입력을 받아서 하나의 ECU가 모든 프로세스를 해서 자동차를 제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의 GPU를 이용한 딥러닝 기반 제어기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센트럴라이즈드 MCU 구조도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기존 자동차 업체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빌아이를 채택한다든지 델파이나 보시 레이더를 채택하는 업체들은 각 센서별로 그 센서를 시도 처리하는 ECU들이 있습니다. 이슈들이 있고 그거를 디시전 메이킹만 하는 MCU에 모아서 디시전 메이킹을 해서 이제 제어를 하는 구조가 되겠는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아키텍처가 굉장히 단순하죠. 이 하나의 이슈가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 하나의 이슈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야 되고요. 성능이 좋으려면 고 클럭을 써야 되고 그로 인해서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전력도 많이 소모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이슈 하나가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이 두 번째 형태 방식은 아키텍처가 좀 복잡합니다. 각각 센서별로 처리하는 이슈들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개별 업체들이 또 개발을 해줘야 되고요. 하지만 이 방식은 어떤 이슈들이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이슈들이 백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OEM이 어떠한 아키텍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형태가 나중에 살아남을지는 혹은 공존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동차에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 센서들이 많이 탑재가 되고 특히 카메라나 뭐 라이다 같은 대용량 데이터가 흘러다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주로 캔이나 린 이런 것들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이더넷, 캔 FD 등을 이제 많이 개발을 하게 되죠. 플렉스레이는 많이 좀 없어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에서는 최근에 이제 백본 네트워크로 이더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많이 탑재되기 때문이죠. 사이버 보안도 또 중요한 기술 이슈가 되겠습니다. 미국 FBI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경고도 했는데요. 이제 최근에 나온 자동차들은 대부분 커넥티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통신 루트는 이제 있습니다. 그 루트를 이제 통해서 해커가 문을 열게 되면 자동차를 마음대로 조향하고 과감속을 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안 기술도 자동차에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48V 넷입니다. 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는 12V를 사용하고 있는데 차량에 여러 가지 전장품들이 많이 탑재가 되면서 이제 12V로는 전압 안정성이, 전력 안정성이 조금 이제 낮다라고 전력 공급도 많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48V를 많이 48V에 이제 구동될 수 있는 전장 부품들을 개발하자라는 것들이 유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나 PSA 그룹에서요. 단순히 전압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압을 레귤레이팅 해주고 또 그런 고전압이 흘러다닐 수 있게 와이어 안에서도 개발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중복 안전 설계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자동 안전 시스템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 대책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리던던시 중복 안전 설계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자동차는 단순히 보조했기 때문에 그냥 고장나면 사람이 운전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센서도 싱글 센서, 싱글 펑션, 싱글 액추에이터 이런 형태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고장이 나면 자율주행을 못한다 이렇게 되면 자율주행을 고도화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백업 센서들을 탑재를 하게 되고요. 드라이브 모니터링도 포함해서 그리고 컨트롤 유닛을 하나만 두는 것이 아니라 리던던트 컨트롤 유닛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액추에이팅 해주는 것도 다양한 형태, 전기식 브레이크라든지 유압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공존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리던던시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식, 펑션, 액추에이션 쪽에서도 다 리던던시 기능이 되어야 자율주행을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최근에 나오는 ISO 26262에도 부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VTX 기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환경 센서로 그냥 앞차의 거리나 각도들을 검출했다고 하면요. 최근에는 이제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상대방 차량의 위치나 속도 이런 것들을 전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 센서가 검출하지 못하는 영역의 자동차들도 이제 검출을 했었죠. 근데 이 방식의 문제는 이 VTX 모듈을 탑재한 자동차끼리만 됐습니다. 이 VTX 모듈이 탑재되지 않는 차량의 위치나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CPM이라고 해서 이제 다른 차량에 탑재된 환경 센서로 인식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차에는 VTX 모듈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이 차의 위치를 알 수가 없죠. 이 차에서는. 그래서 이 빨간색 차가 이 하얀색 차를 인식했다고 하면 인식된 정보를 통신을 통해서 이 빨간색 차에게 전송을 해주면 마치 이 차는 이 하얀색 차를 인식한 것처럼
환경맵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동적맵을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도 지금 현재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프로토콜이라든지 통신 방식에 대해서도 표준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추월할 경우가 되겠죠. 전방에 이렇게 큰 트럭이 막고 있는데 그럼 요 뒤에 차는 앞에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트럭 앞에 이제 레이더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차를 하얀색 차를 검출할 수가 있겠죠. 이 정보를 뒷차에게 알려주면 요 빨간색 차가 마치 요 하얀색 차를 인식한 것처럼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차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 셔틀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 셔틀은 이제 주로 유럽의 이제 트램 같은 것을 좀 대체하기 위해서 도심 내의 어떤 한정된 공간이나 교통 소외 지역에서 그 이동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많이 지금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특히 전 세계에서 많이 시연이 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이지마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0여 개 지역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제 인터넷 회사인 그리고 데나에서 이제 이지마일의 차를 도입을 해서 로봇 셔틀이라는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뭐 관광지, 교통 소외 지역, 도심 내 뭐 테마공원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앞선 셔틀들은 이제 뉴 플레이어들,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IT 기업들이 이제 했는데요. 이제 도요타에서도 이제 CES를 통해서 이팔렛이라는 셔틀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목적에 맞게 내부 구조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팔레트 형태의 차를 만들어서 서비스 목적에 맞게 내부 구조, 캐빈 구조를 다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이나 뭐 피자헛, 뭐 우버들과 제휴해서 이런 셔틀을 지금 활성화하려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셔틀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 셔틀들은 저속으로 달리고 근거리를 주행하기 때문에 EV 플랫폼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연구소인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도 카모라는 셔틀을 만들었고요. 뭐 경기도에 있는 제로 셔틀, 중국 교통대학교의 아이브, 또 해외 셔틀을 도입한 스프링카, 그리고 어멘드 솔루션의 위드어스 등 이런 여러 가지 셔틀들이 나와서 지금 자율 셔틀을 지자체나 대학 캠퍼스 관광지 등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만든 이제 카모 같은 경우는 주로 HMI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율 셔틀이 처음에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셔틀을 타게 되면 처음에 사람들이 그냥 신기하네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는 사실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셔틀 안에 이제 50인치 대형 투명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컨텐츠들, 그 지역의 컨텐츠들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을 하고 있고요. 운영자 PC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 전 후방에 차량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HMI 컨텐츠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카모 같은 경우는 현재 대구와 세종에서 실증 서비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뭐 계속해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챕터인 이제 시사점 및 고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그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2016년 미국에서 개최한 오토메이티드 비이클 심포지엄에서 NHTSA가 이제 선언을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모든 수단을 실행할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망자 감소를 위해서 많은 연구 기회를 제공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명을 살리는 것이 DOT와 NHTSA의 기본 임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발언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ESC라든지 후방 카메라도 실제 상용화되고 양산되는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에도 한 8년에서 10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특히 이제 그 큰 픽업 트럭들이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아빠가 운전하는 차고 뒤에서 차를 꺼낼 때 아빠가 운전하는 차에 아이들이 치여서 죽는 사고가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후방 카메라를 반드시 장착해야 된다. 몇 톤 이상의 픽업 트럭에는 그런 것도 규제화하는데 한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율주행,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는, 기능을 가지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규제화하는 데는 쉽지는 않다. 보급을 하는 데는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윤리사회 변혁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기술적인 문제는 아닌데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저희가 기술적으로 사고를 줄이는데 막 포커스를 하다 보면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거냐라는 거에서 한번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아직 완성된 형태가 아닌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결국 사람 운전자를 대체하는 건데 어떻게 그 평가를 할 거냐. 인간 운전면허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량 보급되면 문제는 없는가. 모두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 센서 간의 교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자율주행 주행 중에 이제 사람이 이제 운전을 안 합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광고 같은 거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광고에 대한 수익은 운전자가 가지느냐 아니면 자동차 제조사가 가지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해킹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현실성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보급이 되면 이제 차선도 잘 지키고 가속도 하지 않고 정지선도 잘 지킬 겁니다. 그래 되면 이제 교통법칙금이 줄어들겠죠. 그럼 지자체의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에는 이제 매년 한 3만 5천 명, 하루에 약 100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나 유럽, 영국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때 이제 장기 기증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요. 그럼 대부분 이제 장기 기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돼서 사망자가 많이 줄면 이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는 약간은 좀 황당하고 생소한데 이런 문제들이 사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최근에 이제 AI 기술들이 많이 탑재가 되고 있는데 이런 윤리적 사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MIT하고 하버드대에서 이제 233개 도시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6년에서 17년까지 이제 윤리적 선택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13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선택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율주행 자율주행 패러독스라고도 얘기합니다.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 3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건너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노인들이나 애기들이 길을 건너고 있겠죠.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떤 이 사람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을 했습니다. 뭔가 고장이 났거나 속도가 너무 높아서 제동이 안 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이 노인들을 칠 것이냐, 그래서 보행자들을 사망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방향을 틀어서 이런 블럭에 부딪혀서 탑승자를 죽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죠. 도덕적으로 보면 노인들을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인들을 구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차를 만약에 판매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이 차를 과연 살 것이냐, 구매할 것이냐는 문제도 생기죠. 내가 내 돈 주고 차를 샀는데 나를 보호하지 않고 보행자를 보호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이제 설문조사를 쭉 해봤는데 국가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다 다릅니다. 대부분 이제 많은 생명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고 보행자 안전이 중요하냐, 탑승자 안전이 중요하냐에 있어서도 주로 이제 평균 정도를 지금 어느 쪽이 더 중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구권, 동양권, 남미권에 대해서도 다 다른 응답들을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선 보호 대상은 아기,
뭐 소녀, 소년, 임산부 주로 이제 약자들이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보통 보호해야 되는 대상은 우선 보호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의사 이런 사람들을 우선 보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비보호 대상을 보면 뭐 고양이, 범죄자, 개, 여성 노인, 남성 노인, 몸집이 큰 남자 이런 사람들은 뭐 주로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 상대적으로 이런 응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같은 기술은요, 어떤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냐에 따라서 성격이 다 달라집니다. 만약에 운전을 급격하게 하는 사람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면 그 AI 운전자도 급격한 운전자가 될 거고요. 이런 우선 보호 대상을 보호해라라는 데이터로 보호하는 운전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로 운전을 하게 되면 우선 보호 대상을 먼저 보호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로 이제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의 운전의 행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도 표준화나 어떤 국가적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안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와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급에 대해서인데요. 매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약 3만 5천 명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매일 사망자가 발생해도 뉴스 한 줄 없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율주행 자동차는 절대적으로 안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성능이 요구된다. 어떻게 하면 그 안전을 확보할 것이며 그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느 자율주행 레벨이 안전한가? 당연히 2단계보다 3, 4단계가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더 고도화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왜 2단계가 또 위험하냐고 하면 2단계는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운전자가 항상 주변 상황을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실험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확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다가 점점 안 지킨다는 거죠. 근데 내가 타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네 하고 또 한두 달 뒤에 경각심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문자를 본다든지 texting을 한다든지 뒷좌석에 물건을 짚는 행위들을 해서 레벨 2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별로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DMB 처음에 차량에 탑재됐을 때 계속 보지 말라 하는데 이거를 개조를 하든지 또 해서 DMB 보는 분들도 많고 또 운전 중에 스마트폰도 사용 못하게 돼 있지만 계속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각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커버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소비자 관점입니다. 이제 보급의 문제, 소비자 관점 보급인데요. 보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도 그렇고 옛날에 아다스도 그렇고 이제 용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ACC만 해도 구글 검색에서 최소 7개 이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ACC가 다양한 명칭이 나오는데 이게 다 완성차들은 다 ACC라고 부르는데 기능도 다를 때도 있고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ACC가 아닌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을 ACC라고 부르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홍보 및 정보 체계의 혼란도 있습니다. 제조사나 언론 매체에서 전혀 다른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언론 매체 같은 경우는 어떤 자극적인 기사 이런 것들을 많이 중요시하죠. 그래서 좀 특히 해외 기사 같은 거를 가지고 올 때 이제 오보나 기사가 과장돼서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말씀드릴 때 해외 어떤 기사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원본 기사를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기사들이 이제 조금 번역이나 어떤 의미 파악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종종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제 자율차의 상용 보급은 소비자 신뢰 확보가 관건인데요. 이슈로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는 게 디젤게이트 사건 있죠.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비자들이 안 좋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을 고의적으로 속인 회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신뢰가 깨졌죠. 근데
우리나라는 디젤게이트 터졌을 때 폭스바겐이 대규모 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차가 더 팔렸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좀 스마트하게 좀 믿을 수 있는 회사를 좀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업들에게 그런 경각심을 계속 심어줘야 됩니다. 이게 신뢰의 관점에서는 신뢰를 쌓는데 수십 년이 걸리고요. 깨지는 건 한순간이고 복구는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자율주행 자동차는 안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긴 1시간 정도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동향과 핵심 기술에 대해서 개요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념에 대해서 많이 좀 파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자세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